팟캐스트 12회차에 다시 만나뵙게 된 서울 이초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이게 벌써 이제 12회차니까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연말일 것 같아요. 연말.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자, 연말이니까 연말 기분을 좀 제가 이제 반팔을 입고 있어서 연말이 좀 기분이 좀 안 나실 텐데 사실 저는 겨울에도 집에 갈 때 반팔이 있습니다. 요즘 좀 예전이랑 틀리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 가보면 연말 기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많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저는 아직 나이가 좀 그래도 연말 시즌이 되면 막 들뜨고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게 잘 그런 게 잘 안 와닿나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거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뭐가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다가 최근에 나온 거 중에 요 슈앤 힘이라는 밴드의 두 명입니다. 두 명의 음반이 괜찮습니다. 그 옛날 분들은 무슨 뭐 로즈메리 클루니니 뭐 그런 사람들 크리스마스 캐롤, 또 90년대를 지냈던 분들은 뭐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음반 뭐 그런 거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10년, 2015년 뭐 그때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음반 괜찮아요. 힘은 뭐냐면 힘이라는 사람 M 워드라는 기타리스트고요. 요 쉬란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이 디샤넬이라고 영화 배우인데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잖아요. 5 Days of Summer 꽤 히트친 영화예요. 저도 기대 없이 봤다가 꽤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에 나오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밴드를 결성해서 이제 부른 노래예요. 이 영화 자체도 괜찮았던 게 보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영화 중간에 보면은 삽입되는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말을 걸거든요. 조셉 고든 레빈이죠. 이 양반이 듣는 음악이 더 스미스의 음악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가라오케 가서 여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피스스의 노래를 좀 불러주고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영화 때 깔린 노래들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 영화의 히어로인 여자 주인공 이분이 만든 놀랐던 게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보이스가 예쁘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한석규 씨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좋잖아요. 이분도 보이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앨범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것들이 들어보면 흥겹고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분 내시라고 제가 그냥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정규 앨범도 4장 냈는데 정규 앨범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고풍의 노래를 현대에서 들어도 어색하지 않게 촌스럽지 않게 잘 만들었으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기분 내시고 싶은 분들, 크리스마스 노래 뭐 하나 찾고 싶은 분들이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긴장 푸시는 제가 긴장을 푼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한 주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예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짜잘한 것도 있고 소규모 내용도 있고 뭐 신재료나 뭐 신테크닉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내용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올해 내가 가지트 시간을 통해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내용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제 가는 마당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마 벤파라니티라는 사람이 아마 이태리 사람일 거예요. Long-term outcome of surgical regenerative treatment of perimplantatitis 2년에서 21년 long-term follow-up 스터디니까 편차는 있겠지만 꽤 오랫동안 스터디한 겁니다. 사실 이분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전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썼어요. 이건 2013년에 나온 거고 이건 2015년에 나온 스터디입니다. 그런데 보면 두 개 사진이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은 2020년 스터디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스터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디펙트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격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컨트롤드 스터디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 리포트라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자료들은 좀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롱텀하게 본 스터디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제가 골랐습니다. 이 스터디를 나오기 전에 옛날 90년대부터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GBR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틴티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대가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대가의 둘째 가락은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저널들도
잘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트로덕션을 보겠습니다. 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정의를 처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몇 밀리미터의 본로스가 있는지 그런 수치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소프티슈뿐만 아니고 이제 본까지 인플라메토리 리액션이 파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플란타이티스라고 보는 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때 평소에 그냥 집요할 때도 마찬가지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 디펙트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써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2013년에 리포트한 그 저널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표를 그대로 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도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면서 치료 방법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사람 선생님이 심플하지만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 5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본로스가 있든 없든 소프트 티슈 쪽에 이제 디펙트가 있으면 뮤코징 지발 서저리를 하는 거죠. 이게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가 됐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됐건 그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본 서포트가 하나도 없이 호리존탈하게 본이 쭉 가라앉은 그런 것들은 리젝티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피칼리 포지션도 플랩을 하면서 임플란트 플라스토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위다웃 오세어스 리젝티브 서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리젝티브 서저리 캐테고리에 들 수도 있고요. 물론 주변 본 서저리는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제네티브 서저리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구분은 5번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로스의 3분의 2 이상 있으면 본 로스가 허전하게 제거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카테고리에 들려면 그보다 이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한 본 로스의 컴포넌트가 있으면 이건 리제네티브 서저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월이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본그래프트를 넣고 멤브레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나 이제 리저브블 타입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월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는 비흡성 EPTF 그러니까 타이타늄이 보강된 그런 비흡성 멤브레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나누셔서 우리가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페리임플란트 주변의 디펙트에 대해서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 많이 나오죠. 이제 국시나 아니면 뭐 전문 시험 볼 때 이거 굉장히 딸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슈브라이츠라는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이 디펙트에 따라서 리제너티브 포텐셜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는 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너무 클래시피케이션이 복잡하고요. 각각에 따라서 뭐 서지컬 어프로치가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라서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인정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얼핏 보면 이런 거 힐링 포텐셜은 좋을 것 같잖아요. 본홀이 많으니까. 근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디브라이드먼트가 잘 안 되고 서피스 트리트먼트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세스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게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어세스가 잘 되는 거.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면 인트로덕션에 이제 써주고 있고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롱텀 아웃컴이 나온 그런 스터디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스터디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비록 뭐 그냥 케이스 리포트 수준이긴 하지만 컨트롤이 없는 우리가 그동안 이 선생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해줬던 그 리제너티브 서저리의 결과를 롱텀하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좀 더 우리가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모해보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리얼 메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군을 대상으로 했느냐는 명확하게 써주고 있어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는데 적절하게 식립된 임플란트, 프로퍼리 포지션된 임플란트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제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환자가 보면 얘를 치료할까 말까 결정할 때 일단 위치를 봅니다. 위치가 일단 너무 많이 안 좋으면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안 좋으면 리제너레이션을 해봐야 그 효과가 한정될 거 아니에요. 너무 버칼로 삐져나가는데 리제너레이션 해봐야 버칼 쪽에 얼마나 뼈가 더 생기겠냐 그거죠. 생겨봐야 또 녹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위치가 안 좋은 임플란트는 도처모에 로딩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제거하고 이제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이걸 명확하게 써주고 있어요. 스터디마다 틀린데 여기서는 포켓데스 6mm 프로빙 시에 이제 블리딩이 되고 스프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터디마다 다른데 한 3mm 정도 이상의 엑스레이에서 마지막 본로스가 있으면 그걸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환자 구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제너티브 서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롱텀 스터디를 하기로 한 거니까 업저베이션 피리드가 치료 다 끝나고요. 2년 이상 펄러업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밑줄은 안 쳐놨는데 이 밑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가 잘 되어 있고 동기부여도 잘 되어 있으면서
잘 따라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넌서지컬 세라피를 일단 먼저로 잘 했고요. 그다음에 오럴 하이지 컨트롤들이 잘 되고 리콜책도 잘 응하는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페리온탈 컨디션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멤브레인 익스포즈가 되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는 이전 스터디를 참고해서 했다 뭐 그런 아주 두리뭉실하게 썼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98년, 2001년에 나왔던 스터디들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그런 스터디예요. 2013년, 2015년에 쓰는 리포트가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거고요. 평소에 GBR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 평소에 뼈 노출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씹는 사람이 나중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하라고 못하는 거죠. 골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두리뭉실하게 써졌지만 철저한 서피스 트리트먼트, 디컨티미네이션 된 이 임플란트 표면을 철저하게 처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GBR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전 스터디에서는 서브머지드 힐링을 또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 술식은 이 사람은 뭐냐면 디브라이드먼트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버를 사용했다고 됐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버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생긴 것을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퍼시필드 파일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일이죠. 이게 우리가 수술을 빨리 하려면 도구를 써야 돼. 핸드 인스트루먼트 쓰면 아무래도 시간은 오래 걸리고 늦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부터 수련이 때부터 플랫 서저리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디펙트 그레이션 티슈 많잖아요. 핸드 인스트루먼트 처음부터 잡지 않습니다. 하이 스피드를 먼저 버로 갈아보세요. 쫙쫙쫙 딸려오죠. 한 10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들걸요. 크라운 앤슬링 할 때도 마찬가지. 핸드 인스트루먼트보다는 하이 스피드를 먼저 잡아야 우리가 수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임플란트 서피스는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임플란트 플라스티라고 해서 그런 수식도 있잖아요. 싹 갈아버리는 마당에 뭐 조금 건드린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한 것은 표면을 아주 열심히 처치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 힘들 만큼 아마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타이타늄 플라스틱이죠. 참 플라스틱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써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잘 제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늄 큐렛을 또 쓰기도 하고요. 타이타늄 브러쉬도 썼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개발돼서 나온 거니까 이 선생님도 아마 나중에 쓰셨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얘는 많이 좀 쓸만한 것 같아요. 회사들마다 이제 좀 나오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먼저 일찍 만들었죠. 이런 거 좋은 아웃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쓰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네로우하면서 깊은 디펙트들은 아무리 잘 해도 이게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처치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스터디들 중에 물론 뭐 인비트로 스터디긴 합니다만 저런 거 쓰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플라스티 하는 것이 표면이 더 깨끗하다 그런 스터디들도 물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 했느냐? 에어 어브레시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고가의 장비인데요. 이거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도 쓰지만 프로틴이 이게 잘 그냥 분해돼서 나가니까 우리 몸에서 잔존 파티클 없이 분해돼 나가니까 이런 글라이신으로 된 프로틴으로 된 이런 에어 어브레시브 시스템 이것도 또 쏴줬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이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아래 부분 뭐 이런 부분 이 에어 어브레시브가 100%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 들어가게 하려면요 분명히 본을 좀 건드려야 돼요.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해서 어세스가 좀 좋게 만들어야지 얘가 좀 분사가 되더라도 다 들어가는 데가 좀 있지. 그냥 지금 분명히 사각지대가 좀 남을 걸로 보입니다. 또 뭐 하셨느냐?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라고 죽시 볼 때 또 족보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임상에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이런 거는 좀 접근하기 쉽죠. 테트라이사이클린을 이제 적셔가지고 농도는 뭐 50mg/ml가 제일 좋다고. 조금 따뜻한 온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요거를 카트 팔렛에서 적셔다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런 거는 사각지대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잘.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에어 에브레시브, 어브레시브, 뭐 타이타늄 브러쉬면 타이타늄 브러쉬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스터디를 짤 법도 한데 이거를 다 쓰신 거예요. 아마 비용도 많이 청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 그렇게 정말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신 다음에 그제서 이제 GBR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R은 미네로스란 알로그래프트하고 오토지너스 본을 역시 스크래퍼로 긁어서 손 앞에서 사용을 하셨고 멤브린은 여러 가지 종류를 쓰셨더라고요. 해석하기도 바이오가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알로덤 GBR이라는 거하고 EPTFE, 고텍스 멤브린 그런 거를 케이스마다
골라서 좀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역시 운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리저버블 멤브린, 그 멤브린을 픽세이션 시켜서 사용을 하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기도 하고 일부 케이스에 있어서는 트랜스뮤코사 힐링을 시키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 환자 편의성 때문에 저작을 좀 빨리 시켜드리고 싶었나 보죠. 이전 스터디를 보면 서브머지드 힐링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20년에 나온 스터디에서는 이 넌서브머지드 힐링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GBR 트리트먼트를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하고 나서 이제 팔로우업을 해봅니다. 팔로우업을 아까 최소 2년 이상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들을 잽니다. 포켓 뎁스라든지 리세션, 케라티나이즈 증지바, BOP, 스프로레이션, 본 레벨 이런 거 다 쟀어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스터디에 나온 임상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구 정화하시라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페리임플란티티스 치료한 케이스들, 그런 리포트 중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리포트들이 다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은 동기부여도 될 거고요. 이런 사진들 보면 자극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3분의 2 이상 뼈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발치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임플란트 포지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인트라보닉 그 컴포넌트가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GBR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엔트리 결과가 100% 리제네이션은 안 돼 있죠. 어렵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는 우리가 자연치의 GTR라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이 리엔트리는 안 나와있고 6년 정도 팔로우업 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 어렵고요. 저거 100% 리제네이션 안 될 수도 있어요. 리제네이션을 해서 그게 리젝티블 서저리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를 해서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5년, 10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를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로 보여드린 것도 많이 안 좋죠. 저 같으면 저 임플란트 뺐을 것 같아요. 스레드 노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옛날에 심은 임플란트니까 지나치게 긴 걸 심었어요. 그죠? 한 15mm 이상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접치의 손상을 걱정을 하면 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선생님들도 GBR을 결정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로돈 GBR을 썼다고 되어 있고요. 멤브린을 이렇게 콜라겐 멤브린을 쓴 거고요. 힐링은 트랜스뮤코잘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요거는 리엔트리 사진이 9개월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7년 팔로우업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7년 정도 기능을 한 거예요. 스레드가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 지금 본 리제네이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7년 정도 생존한 거니까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가운데 것만 문제가 되겠어요. 얘는 괜찮고 얘도 비교적 괜찮고 여기만 조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선택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프라크레스탈 디펙트이기 때문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GBR 하려면은 꽤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멤브레인 픽세이션에서 했다고 되어 있고 서브머지드 힐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머지드 힐링 기간이 11개월이나 걸렸어요. 꽤 길죠. 최종 보철물까지는 1년이 넘은 치료 기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일단 요거를 빼고 다시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게 조금 더 빨랐을지 몰라요. 얘를 빼고 쇼디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는 옵션이니까요. 아니면은 이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드 브릿지죠. 서바이벌 레이트가 나쁘지 않으니까 환자의 연령대나 그런 걸 보면은 얘를 제거를 하고 여기 심지 않고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여러 개가 있는데 가운데 게 망가졌다? 그러면은 저는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을 그냥 하는 경우들도 몇 케이스 저도 있었어요. 이 임플란트는 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레벨을 맞춰 심어야 되는데 이게 레벨 차이가 많은 경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맞추기도 어렵고 여기도 맞추기도 어렵고 이건 그런 문제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을 선택한다면 간격이 먹으니까 이 레벨이 좀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도 꽤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아까 2013년이나 2015년 표지에 나왔던 그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수프라 크레스탈 디펙트고 오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디펙트니까 이걸 뺄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하고, 이걸 빼더라도 아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밑에 이제 신경을 고려하면 숏 임플란트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이제 꺼지면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오토지저스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비흡수성 멤브린, EPTF 멤브린을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9개월 뒤에 리엔트리를 한 결과고요. 약간 스레드 노출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고요. 괜찮고 9년 정도 팔로우업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9년 정도 팔로우업 된 사진이니까 괜찮죠. 이 정도 치료해가지고 9년 썼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환자분이 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진만 봐도 참 힐링이 많이 되죠.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5명의 환자들 페림플란타이티스였는데 57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해왔고, 37명은 한 개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 그다음에 4명의 환자에서 2개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 그다음에 4명의 환자는 3개 임플란트를 가진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평균 우리가 이 수술, 그러니까 리제너티브 서저리 개입 시기가 언제 됐느냐? 8년이에요. 8년. 이 페림플란타이티스는 초기에 잘 안 나타나죠. 진행이 되다 보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내가 좀 스레드 노출된 거 무시하고 그냥 심어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죠. 5년 이후에 나타난 케이스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페림플란타이티스의 발현은 굉장히 늦게 나타나요. 서저리 개입 시기는 이 정도였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턴드 서피스와 모디파이드 서피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일찍이부터 이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90년대부터 그 당시에 신문 임플란트는 턴드 서피스가 많았습니다. 머신드 서피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러프 서피스, 이 모디파이드 서피스는 거친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페림플란타이티스의 이완도 잘 되고 이후에 기능도 좀 짧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러프 서피스는 평균 7.56년 쓰고 페림플란타이티스가 들어간 반면에 머신드 서피스는 11.5년 쓴 다음에 페림플란타이티스 치료가 들어간 거니까 얘가 훨씬 더 오래 기능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치료 다 끝나고 팔로우업한 기간도 이 머신드 서피스가 팔로우업한 기간이 더 길어요. 러프 서피스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페림플란타이티스에는 머신드 서피스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저버블 멤브린, 이제 알로톤 GBR을 주로 쓰셨으니까 그게 한 57.9%를 사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비흡수성 멤브린을 24.6% 14케이스에서 사용을 하셨고, 본로스가 있든 없든 이제 미코징 지바 트리트먼트를 해서 소프티슈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거, 이것도 역시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0.5%에서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되게 한 80% 이상은 원스테이지로 서저리를 끝내셨던 거.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에 좀 빨리 넣어주면 환자가 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보철물을 빼놓는다고 해도 소프티슈 머추레이션이 좀 덜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라도 원스테이지 서저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 한 케이스도 멤브린 익스포저 없이 디아이센스도 일어나지 않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팔로우 기간은 2년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지만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6.9년 정도 팔로우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제너티브 서저리를 대충 하면 7년은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평균 그래서 5년, 10년 정도 이제 팔로우업 된 게 한 63%니까 꽤 롱텀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이제 아까 표에 나온 내용입니다. 턴드 서피스가, 그러니까 머신드 서피스가 이제 러프 서피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팔로우업 기간도 길었고 치료 개입 시기도 좀 늦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치료된 거를 실패한 케이스와 이제 나눠본 건데, 성공적으로 치료된 거에 이제 근거를 이제 잡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100% 리저네이션 아웃컴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퍼켓탭스 5mm 100% 안 돼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리딩이나 스프레이션, 농이 나오는 경우 없어야 되고요. 팔로우업 해보면서 더 이상의 본로스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이제 간주를 하면 질환의 재발이 없고 성공적으로 치료된 케이스가 70.2%예요. 이건 평균 8.1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어요. 리제너티브 서저리 그냥 페림플란타이티스 하면 못해도 한 7년 쓰겠구나,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리제너티브 서저리를 잘하면 70%의 성공률로 8년 이상은 쓸 수 있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편으로는 다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개 임플란트 15.8%에서는 역시 디펙트가 100% 차진 않았으면서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카테고리를 잡고
이거보다는 적게 한 5.6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페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발부하게 된 것도 한 8임플란트, 그다음에 14% 정도 됩니다. 보통 치료하고 나서 4.9년 쓰고 이제 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얘는 조금 더 이제 본로스가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결국 한 30% 정도, 못해도 20% 정도에서 막연 한 30% 정도는 리저너티브 서저리를 해도 임플란트를 뺄 수 있는 거니까 잘 선택을 해야죠. 이게 아주 잘하신 선생님 기준으로 이 정도 수치니까 30%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95%는 돼도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90%만 돼도 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이 30%가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보면 술자 입장에서는 이거 빼고 처음부터 하실 건가, 이걸 세이브하고 리제네이션 서저리를 할 건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임상적으로 재는 수치들, 퍼켓데스라든지 본 레벨이라든지 BOP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치고요. 많은 개선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머신드 서피스, 턴드 서피스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성공한 임플란트, 실패한 임플란트, 뺀 임플란트 뭐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한 건데, 당연히 성공한 임플란트에서 모든 임상 수치가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조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리세션과 이제 케라티나치 위드스 그런 건데, 이거 턴드 서피스, 머신드 서피스에서 결과가 좋았다. 근데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서 GBR 치료를 아주 잘하면 70%의 성공률을 가질 수 있어요. 잘했어요. 이 선생님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고, 모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해도 저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8개 임플란트는 분명히 뺐고, 그리고 또 15%는 또 실패한 거니까, 본로스가 계속 있는 거니까 얘도 앞으로 이제 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석세스풀 트리트먼트 결과가 나온 그런 요인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페리오덴탈 컨디션, 그리고 스모킹이나 멤브레인 타입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담배 피는 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수술을 잘해서 그러신가. 매트리얼 메서드에 보면은 요 내용 나와 있었잖아요. 환자 선별할 때 잘 따라오는 사람, 동기부여도 잘 되고 오랄 하이진 잘 되는 사람 선택했다고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로만 놓고 보면 포켓 뎁스 리덕션은 4.7mm, 본 게인은 5.9mm인데요. 5.9mm 이게 상대적으로 봐도 이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꽤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5.9mm 본 게인이 나온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BOP는 한 62% 감소되어 있고, 뭐 스프레이션 없고, 이제 평균적으로 수치를 보면 이 정도 이제 결과가 얻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커션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왔던 거를 보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를 나름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다이그노시스,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치료는 정말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헛다리 짚고 들어가면 실패한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13년 스터디를 제가 인트로덕션 부분에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서피스 트리트먼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한 가지 방법만 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 거예요. 비용도 좀 많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환자한테 차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임상가 입장에서는 저걸 다 쓸 수는 없고요. 효과적인 것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타늄 브러쉬 이런 거 쓸만하고, 테트라사이클린 뭐 디토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런 거 쓸만하고, 에어 어브레시브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뭐 대학병원 에서들은 좀 갖고 있는데 로컬에서는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뭐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도구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에어 어브레시브 아직 없습니다. 사실 갖고 싶은 장보이긴 한데, 이게 1년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 몇 개 안 한다고 보면 선뜻 사기가 쉽지 않아요. 익스피리언스 서전, 자기 얘기하는 거겠죠.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평소에 GBR 수술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이런 치료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본로스 된 거 눈 감고 넘어가는 분들이 이런 치료 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또 나오네요. 소프티슈 퀄리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술전 처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티슈 컨디션이 매우 불리하면 나중에 뭐 소프티슈 그래프트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롱텀 스터디들이 뭐가 있나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넣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5년 이상 리저너티브 서저리를 해서 롱텀하게 팔로우업 본 것들이 제가 여기 한 4개 정도 써놨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컨트롤드 스터디는 아니고요. 그냥 케이스 리포트 수준이지만,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관한 그 리포트들만큼은 케이스 리포트도 중요한 자료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결과가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과 안 좋아요. 결론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리제너티브 서저리는 효과가 있다. 잘하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는 100% 커버리지 하는 거, 완전히 디펙트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를 할 것인가, 익스플란테이션 할 것인가에 항상 우리는 임상관은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주시겠죠. 이번 스터디의 결과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사실을 발표를 해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된 거거든요. 평균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시스테매틱 리뷰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2014년에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건데요. 리제너러티브 서저리를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서저리를 한 거를 각각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게 이제 어세스 플랩하고 디프라이드먼트 하는 거죠. 오픈 플랩 큐레이트인 거예요. 요거 하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포켓 데스 리덕션이었기 때문에 2.38mm 한 40%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젝티브 서저리 하면 2.03mm 포켓 데스 리덕션. GBR 서저리를 하면 봉그레팅 맞는 거랑 이제 GBR한 거랑 다른데 3.16mm GBR한 게 그러네요. 이게 제일 크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프레딕티브하지 않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어떤 서저리를 해도 포켓 데스 감소 2, 3mm 되면 잘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2016년에 나온 메타 어널리시스 뭐냐면은 리제너티브 서저리. 재생술식만 했을 때의 결과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스터디는 그래도 좀 신빙성을 줘야 되니까 3년 이상 팔로우업된 스터디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2016년에 나온 거니까 지금 치료 보면 조금 더 많겠죠. 의도는 좋아요. 3년 이상 팔로우업된 것만 치료는 거 좋습니다. 방사선상에서 본필이 되는 건 2.41mm예요. 아까 이 스터디는 5.9mm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잘 된 거라는 거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해도 평균은 이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켓 데스 리덕션 역시 3mm 정도. 여기서 3년 이상 팔로우업된 거 썼다고 했지만 역시 롱텀하게 팔로우업된 건 많지 않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해를 거듭해서 작년에 나왔던 15번째 유로피언 페리오돈톨로지 워크숍이 있었어요. 본 리제네레이션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한 건데 읽어보면 되게 좋은데 너무 다 이게 시스테매틱 리뷰와 저거 전체를 다 읽으려면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라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 마음 단단히 부여잡고 하셔야 됩니다. 리컨스트럭티브니까 이제 재생한 거죠. 골재생 수식 한 것만 메타 어널리시스 보면은 마지막 본 레벨 게인이 1.7mm밖에 안 돼요. 디펙트 필은 50%. 제가 이전에 페린플란타이티스에 대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린 게 너무 높이 보면 안 된다. 한 3mm 본필 전체로 퍼센티지로 보면 50% 되면 잘 된 거다. 그렇게 보시고 100% 본필은 안 될 거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개선시켜준 환경에서 얼마나 롱텀하게 더 임플란트가 서바이벌 할 것이냐 그걸 보시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바람대로 그런 스터디가 2018년에 ITI 컨센서스 리포트에 하나 있습니다. 저기 리제너티브 서저리만 한 그런 결과는 아닌데 그 시스테매틱 리뷰에 보면은 상당수가 리제너티브 서저리가 있어요. 물론 리젝티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하면 85%가 넘는 90% 임플란트에서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자료들을 저희한테 계속 제공을 해주면 좋은 거죠. 80%는 7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리젝티브가 됐건 리제너티브 서저리가 됐건 치료하시면 80% 성공률로 7년은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20% 실패율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100% 성공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그게 조금 꺼림직하시면 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널을 읽는 것들이 에비던스를 갖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널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냥 임상 케이스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이 상태로 좀 리퍼가 됐어요. 아마 페린플란타이티스가 좀 있던 것 같고 제가 잘 아시는 원장님이 하셔가지고 되게 잘 하시는 분이고요. 잘 심으셨어요. 나중에 엑스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심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저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리제너티브 서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케이스고요. 그 당시만 해도 타이타늄 브러쉬가 없었어요.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울트라소닉 디바이스 같은 거 많이 썼고 그래도 요 뒤에는 아마 다 제거하지 못한 아마 사각지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스레드 부분은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제거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케이스를 해보고 나서 마이크로 스레드 없는 임플란트로 조금 바꾼 것 같아요. 페린플란타이티스 치료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 나온 BMP가 들어간 본을 사용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이거 효과 없습니다.
제가 BMP를 쓰려면 평소에 하던 테크닉들로 안 되는 케이스들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국산 제품들은 제가 써본 것 중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몰디드 힐링 시켰고 노출 없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제너러티브 아웃컴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BMP를 안 썼어도 이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스캐폴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케이스를 이 상태로 마쳤습니다. 잘 심으셨잖아요. 방향도 좋았고요. 주변 본 서포트는 많이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8년 이상 쓴 거거든요. 이 정도로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저리 하면서 이 소프티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역시 이제 다른 데서 다니시다 오신 분인데 제가 이 임플란트는 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어렸을 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이 위치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임플란트가 너무 벽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임플란트의 플랫폼 바깥쪽을 보면 이 플레이트보다 바깥쪽으로 조금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좀 안 좋고 너무 앞에 체에 너무 붙어 있고 돈로스도 보면은 한 3분의 2 이상 됩니다. 뭐 잘하면 리제너티브 서저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이런 사각지대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방법을 써도 서피스 트리트먼트나 그런 것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잘 없애려면 여기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차피 위치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의 동의 하에 이 임플란트는 뺐습니다. 발치하고 이때 제가 서켓 프리저베이션 개념으로 했어요. 물론 이건 릴리징도 주지 않고 그냥 프라이머리 플러기럴 클로저도 안 했어요. 대신에 인텐셔널하게 제가 노출시킬 거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못 썼냐면 오시스 플러스라는 걸 썼습니다. 이 오시스 플러스라는 멤브레인을 제가 쓴 거는 과거 오시스 멤브레인은 노출돼도 데미지가 크지 않았거든요. 노출된 부분만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멤브레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안 됐어요. 이 케이스. 4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봤더니만 여기 힐링되는 과정이고요. 멤브레인 여기 녹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나머지는 좀 녹지 않고 버텨줘야 되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스 플러스는 오시스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개월 뒤에 열어보니까 뼈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잘 안 해요.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소켓 프리저베이션이죠. 세컨더리 서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디셔널한 오그멘테이션 서저리를 또 해줍니다. 또 이번에 임플란트 위치를 훨씬 더 잘 심었어요. 비교적 이건 베이스가 넓은 디펙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그렇게 옮겨서 심어서 그런 거겠지만 아까에 비해서 이거는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키고 이번에는 힐링 잘 됐고요. 나중에 리엔트리 했을 때 리제네이션 아웃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의 보철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먼저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해서 적은 기간을 들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년 팔로업을 보면 이게 뒤에 7번 임플란트는 빼지 않고 썼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버칼에 좀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더 버칼에 조금 시켜봤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임플란트 위치를 좀 바꿔서 딱 보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들어갔고 보험 반응도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주제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참 결심이 있어서 한 거긴 한데 이런 전어를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쭉 한번 이끌어와 봤고요.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요. 저도 스스로 공부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끝까지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전어를 어떤 거 포인트를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포맷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그런 음악 들으시면서 연말 기분도 좀 내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즐거운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길 바랄게요.